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 기억하세요?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하영아, 나 시험마당.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온몸이 순간 얼어붙은 느낌이었죠. 그 목소리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딱 5년 전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우편으로 통보한 사람. 그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떠난 사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니? 너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더라.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영화제에서 주는 상도 받았다며.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밑바닥엔 뭔가 능숙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또 무언가를 바라고 연락했구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우리 아들 도훈이 제사도 다가오고 해서 연락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자. 너 요즘 돈도 많이 벌고 이젠 꽤 유명해졌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철컥하고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요? 내가 바닥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땐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내가 방송에도 나오고 이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날 이후 한때 가족이었지만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내 주변을 맴돌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누이 그리고 시댁 먼 친척들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바닥일 때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손을 내밀진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짐을 지킬 시간이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참 어리석기도 했고 의심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고 관계를 너무 쉽고 당연한 가족이라고 정의했던 거죠. 제 이름은 정하영입니다. 지금은 방송국 PD지만 원래는 방송국 조연출로 일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막내 스태프였습니다. 카메라 옆에 서서 보조 일을 하고 밤엔 편집실에서 선배들 눈치를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하고 쉴 때 안 쉬었더니 3년 만에 조연출이 됐고 5년쯤 지나니까 제법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똑부러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진솔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깔끔하고 단정했죠. 시어머니는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강사였고 시누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환경은 달랐지만 그때까진 가족이라는 믿음 하나로 충분했거든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하영아, 우리 도훈이 잘 부탁할게. 나는 하영이가 내 며느리라서 너무 행복하구나.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도 이제 좋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이 되는 며느리가 되어야지.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신다 하시기에 병원비를 다 내드렸습니다. 800만 원. 2년간 모은 적금을 깼죠. 시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 하기에 학비를 보탰습니다. 2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씩 4천만 원. 친정 어머니께까지 손을 벌려 돈을 더 마련했습니다. 시댁 집안 사정을 보면 분명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나가던 시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주 우리 집에 들렀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엔 제가 직접 음식도 하고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잘 둬서 우리 며느리 덕에 사는 것 같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웃었고 남편도 저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더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을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했죠.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침이면 늘 이런 풍경이 반복됐습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오면 커피를 건네고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투자자 미팅 있다고 했었지? 든든하게 먹고 가요. 이번 미팅 잘 되면 최고 목표 달성할 것 같아. 정말? 그럼 오늘 저녁엔 우리 외식하기로 할까요? 그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아침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행복이었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남편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거래처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갑자기 부도나기도 하고 건물 화재가 크게 나면서 몇 천만 원을 떼인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직원 횡령, 이어지는 세무조사, 그리고 경기 불안까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고 직원 월급도 늦춰지면서 은행 이자까지 연체되면서 신용 불량까지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가족부터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정리하면서도 집은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 사무실로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남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여보, 식사는 해야죠. 좀 쉬면서 일하세요. 투자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빠졌어. 계약서까지 다 써놨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지급 월급 명세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거래처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한쪽에 놓인 만년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늘 가지고 다니던 펜이었습니다. 한때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사용하던 그 펜은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것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거 원래 당신 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성공하면 좋은 펜으로 하나 사주고 싶었어. 그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마.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하영아, 미안해. 당신 돈까지 다 쏟아붓게 해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침대에서 뒤척이는 남편을 보며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망쳤어. 직원들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런 말하지 마.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제 위로는 남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지쳐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극심한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에서 남편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싶어 따라 나갔는데 그 얼굴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네가 도훈이를 죽인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며느리 네가 바깥일을 하겠다고 설치니까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너는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이 꼴 났겠니? 저는 남편을 지키려고 저희 적금을 다 깼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까지 빚을 졌는데 지금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요? 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언니가 좀 더 잘해줬어야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아는 가족이 맞을까? 3년간 명절마다 밥을 하고 병원비를 내고 유학비를 보태준 그 가족이 맞을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잘못인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을 찾아갔을 때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너는 도훈이 물건도 이제 필요 없지 않니? 네가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있겠니? 문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 가족에게 부족했던 게 뭐였을까? 어머니, 도훈 씨 물건만 챙겨서 갈게요. 도훈이 물건을 챙겨간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이름까지 부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훈이 물건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그냥 가거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지 못하겠니? 그렇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들인 정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800만 원, 시누이 유학비 1년에 2천만 원씩 2년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남편의 빚은 고스란히 제게 넘어왔습니다. 연대보증을 섰거든요.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직원들 퇴직금, 거래처 미지급금, 합치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친정 어머니께 빌린 2천만 원, 제 적금 3천만 원까지 모두 남편 회사를 살리려고 쓴 돈들이었습니다. 방송국 계약은 만료됐습니다. 조연출 자리는 늘 경쟁이 치열했고 제 상태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력서를 20군데 넘게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빼고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8평짜리 원룸.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통씩 매일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받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화를 받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나중엔 아예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남편. 제게 미안하다고 반복하던 남편.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었던 그 말. 며느리 네가 우리 아들 도훈이를 죽인 거야.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 잘못일까요? 제가 남편을 죽인 걸까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벽을 보고 천장을 보고 그렇게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이번 달 월세 45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천 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2천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으니까요. 야간 근무를 주로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낮엔 어차피 잠을 잘 수 없었으니까요.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가끔 손님이 들어오면 계산을 하고 없으면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안재민, 남편의 대학 후배,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 남편이 가끔 이야기하던 영화학과 후배. 재민 씨, 여기서 일하세요? 대답하기가 민망했습니다. 한때 방송국 조연출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니. 네, 얼마 전부터 잠깐씩 일하고 있어요. 재민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한번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지금 작은 다큐멘터리 하나 준비 중인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요. 다큐멘터리? 지금 제가 무슨 일을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절해도 안 해도 제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재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화감독 안재민. 집에 돌아와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명함에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에게도 내 이야기가 있을까요? 방 한쪽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지 못한 것들, 남편의 낡은 셔츠, 넥타이 몇 개, 그리고 책상에서 가져온 만년필. 상자를 열고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문득 시댁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복스럽게 생겼네. 우리 아들 도훈이는 정말 복받았어. 이런 아내를 만났으니까 말이야. 그때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신우이 미선도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함께 쇼핑도 가고 카페도 갔습니다. 제가 방송국 일로 바쁠 때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잘 나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하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우리 집 커튼 좀 바꾸고 싶은데 내가 안목이 좋잖아. 우리 집에 언제 들릴래? 하영아, 너 시누이 미선이가 학원비가 좀 부족하던데. 우리 며느리가 좀 바로 계좌이체 해줘야겠다. 그리고 하영아, 너 요즘 방송국 일 때문에 도훈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것 같던데. 도훈이 왜 그렇게 말랐니? 처음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뭔가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못해주면 서운해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피가 꽤 많이 났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그래도 음식은 다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겠니? 상처를 치료할 시간도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영이 친정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너희 부부가 잘 되는 게 결국 너희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효도해드리지 못한 딸이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통장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도 돼. 우리 딸 기운 내자.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디다 쓰겠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시댁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명절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도훈이 얼굴이 왜 그러니? 하영이 넌 우리 아들 제대로 챙기긴 하는 거니? 어머니,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남편이 저렇게 야위어 가는데 그게 최선을 다한 거니? 식사 자리도 불편해졌습니다. 전엔 제가 만든 음식을 칭찬하던 시댁 식구들이 이젠 뭐라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국물은 간이 좀 많이 짜네. 전이 이게 뭐니? 너무 눅눅한 것 같지 않니? 심지어 시누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언니,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요즘 오빠 회사 안 좋다며? 오빠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 언니도 돈 좀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들. 네가 우리 아들 도훈이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줬는지 너 알기나 하니? 네가 제대로 된 며느리였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겠니? 상자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웃고 있었고 저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과거였으니까요.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과거. 펜을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주려 했던 펜. 성공하면 좋은 펜을 사주고 싶다던 남편. 하지만 남편은 성공하지 못했고 저는 이 펜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당신을 죽였다고 해요. 정말 제 잘못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글을 쓰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펜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손을 펼쳤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따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촬영 현장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토요일에도 편의점 알바를 하긴 했지만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네, 가볼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구경만 오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은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일어설지는 몰랐지만 일단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재민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재민과 스태프 서너 명이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촬영을 지켜봤습니다. 형수님, 혹시 촬영 보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급하게 스텝 한 명이 빠져서요. 하루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 편의점에서 이틀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민의 다큐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촬영 보조였습니다. 카메라 옮기고 조명 설치하고 하지만 촬영을 따라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업 실패 후 택시 기사가 된 전 CEO.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카페를 연 싱글맘. 우울증을 극복하고 작은 서점을 연 청년. 그들의 인터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다시 일어섰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민이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편집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방송국에서 일하셨잖아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보고 자르고 붙이고 음악을 넣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할 때처럼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그게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정말 잘하시는데요? 방송국에서 편집자로 일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민의 칭찬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형의 이야기도 다큐에 담고 싶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까지도 모두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다큐에 담는다? 그럼 제 이야기도 들어가겠죠. 시댁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글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펜을 꺼내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제목부터 정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글을 썼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사업 실패, 우울증,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배신. 모든 걸 꺼내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에게 원고를 건넸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예요. 재민은 한참 동안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정말 용기 있는 이야기예요. 꼭 다큐에 담겠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았고
제 이야기도 조금씩 담아갔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뭔가 더 필요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이 예전에 사업 실패한 적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제가 만났을 땐 이미 회사가 자리 잡은 상태였는데요. 형이 형수님 만나기 전에 한 번 사업을 시도했었어요. 그때 투자 받아서 작은 IT 업체를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엄청 압박하셨대요. 형한테 무능하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형수님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형수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럼 남편은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고 그때 시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형이 두 번째 사업할 때는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렸는지, 왜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재민 씨, 그럼 혹시 맞아요. 형이 우울증에 빠진 건 단순히 사업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남편의 과거도 모르고 남편의 아픔도 몰랐던 건가요? 형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형수님한테 과거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형수님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게 형의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하영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이번엔 꼭 성공하자.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쳤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너졌던 거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렇게 아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재민 씨, 그때 시댁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형한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실패한 주제에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일어섰을 땐 우리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또 무너졌을 땐 며느리 탓을 했단 말이에요? 형수님, 그러면 이 내용 모두 다큐에 다 넣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넣어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재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다큐의 핵심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 인터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재민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다고,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스스로 자책만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남편은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졌고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시댁에서 저를 외면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조건부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것 같아요. 재민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원망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실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촬영이 끝나고 재민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들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줘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거예요. 당신처럼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싶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재민이 최종본을 보여줬습니다. 90분짜리 작품. 제목은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면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CEO,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우울증을 이겨낸 청년. 그리고 마지막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재민이 물었습니다. 형수님, 어때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럼 영화제에 출품할게요.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 신청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곳에 제 이야기가 걸린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출품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우리 다큐가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본선에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제 이야기가 영화제에서 정말 본선에 올랐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영아, 나 시어머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 하지만 이전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가 썼다는 영화 말인데 우리 가족 이야기 나온다며. 그거 제발 취소해줘라. 네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니? 망신이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어머니,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픔이고 뭐고 당장 취소 안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우리 가족 동의 없이 너 마음대로 함부로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어떤 거짓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뭐 한다니? 남들이 알 필요도 없잖아.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도훈 씨를 죽였다고 하셨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그건 말이지. 그땐 우리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던 거야. 정신이 없으면 다예요? 저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저를 가해자로 만드신 거 기억 못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다큐멘터리는 개봉됩니다. 막을 수 없어요. 하영아,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취소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신우이 미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우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가씨,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아가씨도 저한테 뭐라고 했죠? 그건 저도 오빠를 잃어서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도 똑같이 남편을 잃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위로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책망했어요.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전 제 길을 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재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민 씨, 시댁에서 다큐 취소하라고 연락 왔어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막을 수 없습니다. 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레드카펫을 밟는 것도 플래시 세례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상영관에 앉아 다큐를 봤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다큐를 보면서 많이 울고 위로가 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시상식 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제목 남겨진 사람들 축하합니다. 재민과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상을 남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도 함께 응원하며 이 상을 바칩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휴대폰에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축하 메시지였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영아, 축하한다. 우리 한번 만나자. 저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곁엔 재민이 있었고 다큐를 함께 만든 스태프들이 있었고 이 이야기에 공감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손에 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 이제 이 펜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도 출품해 볼까요? 해외 영화제요? 우리 수상작 남겨진 사람들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도전해보기로 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로 얻은 게 무엇인지, 힘든 시간을 이겨낸 용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신우이 미선이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다음에 우리 시간 내서 꼭 밥 한번 먹기로 해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누구를 제 삶에 들릴 것인지, 누구를 멀리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는 손을 내밀지 않기로.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댁과의 진짜 대면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당당하게 마주 설 준비가.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거예요. 이제 당신을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엔 수십 통의 축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엔 예상하지 못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쪽 먼 친척,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 장례식 때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자랑스럽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우이 미선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할 얘기가 많다고, 5년 동안은 할 얘기가 없더니 지금은 만나봅니다. 재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계약금만 3억을 받는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5년간 갚아야 할 빚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방송국 세 곳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녁 종합뉴스 시간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 시댁의 냉대, 그리고 홀로 일어선 5년의 시간.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제 기사가 떴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댁 입장도 이해는 돼. 아들 잃은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입장을 이해해요? 그럼 저는요? 남편을 잃은 저는 이해 안 해줘도 되나요? 그날 저녁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인터뷰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 며느리라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였죠. 하영아, 도훈이 제사도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꼭 한번 시간 내서 만나자.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5년 전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의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차용증 5천만 원, 친정 어머니께 빌린 2천만 원, 제 적금 3천만 원. 그 돈을 시댁에서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빚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미선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도 언니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다고요? 5년 동안은 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가씨 미선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대학 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유학까지 보내준 보람이 있나 봅니다. 그날 밤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 씨, 부탁드릴 게 있어요. 시댁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이젠 만나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재민 씨도 함께 가주실 수 있어요?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차용증 사본과 5년간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 병원비 영수증, 유학비 송금 내역.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고 시누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5년 동안 궁금하지 않았으면서요. 이제 와서 안부를 묻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뉴스 봤어.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 우리 며느리. 그 단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영아, 서운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이 서류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년 전 남편 회사 살리려고 제가 쓴 돈입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800만 원. 그리고 아가씨 유학비 4천만 원도 여기 서류로 자료 남아 있습니다.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돈 한 푼도 안 갚으셨죠?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 너도 알지 않니? 형편이 어려우면 말씀하셨어야죠. 저한테 남편을 죽였다고 하기 전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 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이 빚을 갚았어요. 혼자서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도 못 자면서요. 신우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오빠 잃어서 힘들었어요. 아가씨는 유학까지 다녀왔잖아요. 제 돈으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 지금 저를 찾아온 이유 알아요. 제가 성공했으니까요.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5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머니, 사과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도훈 씨 재산은 제가 혼자 알아서 잘 지내겠습니다. 뒤돌아 나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다시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찬 공기를 마셨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후련함이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드디어 끝낸 느낌이었습니다. 시댁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한 기사가 떴습니다. 화제의 다큐 프로듀서 시어머니 즉 며느리와 화해하고 싶다. 기사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다. 며느리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댓글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도 사과하려는 거면 받아줘야지. 5년이나 지나서 이제 사과? 성공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가족.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혈연이면 다 가족인가요? 상처를 줘도 버려도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하나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선택을 이해할 거라고. 다음 날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아 엄마야.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우리 딸이 나오는 뉴스 봤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니? 네, 엄마. 괜찮아요. 이젠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또 연락하면 다시는 절대 받지 마. 하영이 넌 그동안 충분히 잘했으니까 이젠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예전에 빌린 돈 이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우리 딸만 건강하면 됐어. 엄마는 그것만 바라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며칠 후 남편의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맞는 제사였습니다. 그동안은 제사를 지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지내는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혼자서라도 남편을 제대로 보내드릴 준비가. 원룸은 너무 좁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과일을 사고 전을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을 거의 다 차렸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형수님, 형님 제사 혼자 하시기 힘드실까봐 들렸습니다. 재민의 뒤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다큐를 함께 만들었던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촬영 감독, 편집 기사, 음향 감독, 모두 손에 과일이나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함께 제사상을 완성했습니다. 초를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형수님 덕분에 형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편히 쉬세요. 재민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보내드리네요. 미안해요. 5년이나 걸려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어요. 당신처럼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제 편히 쉬어요. 절을 올리고 일어섰을 때 재민과 스태프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장례식 때 받지 못했던 위로를 5년 만에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닌 진짜 가족들과 함께요. 혈연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보고 있을까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건 저였습니다. 원룸을 나와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한 방은 침실, 한 방은 작업실. 책상 위에는 2개의 트로피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남편의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재민과 함께 작은 프로덕션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남겨진 이야기들. 단 3명의 작은 팀이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갔습니다. 2번째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을 나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다시 일어선 여성들. 그들의 용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촬영장을 오가며 저는 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들처럼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방송 출연료로 1억 2천만 원의 빚을 청산했고 친정 어머니께 빌렸던 2천만 원도 이자까지 함께 갚았습니다. 어머니는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 혼자 설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돈을 받으시며 우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였습니다. 남편과 나의 아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 성우야. 엄마, 저 성우예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매일 밤 그리워했던 아이인데. 당연히 기억하지. 잘 지냈니? 네. 저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그래, 언제 시간 있니?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며칠 후 토요일 조용한 식당에서 성우를 만났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많이 컸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 이야기 다큐 봤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봤구나.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 할머니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 생각 안 해드렸던 거. 저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야, 성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그저 어른들 사이에서 희생된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책상에서 찾았어요. 엄마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이에게.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 부디 나 때문에 자책하지 마.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랑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글을 5년 전에 봤더라면. 하지만 이제라도 봤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고마워, 성우야. 엄마, 저 엄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한테는 말 못했지만 나도 널 많이 보고 싶었어.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 장래 희망.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도 내 옆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끝까지 함께 힘들게 버티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준 사람만이 당신 삶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남아준 사람이 전부라는 걸.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슬픔보다 감사함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잘 지켜보세요. 이제는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시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바닥에 있으신가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5년 전 시댁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던 여자. 편의점 야간 알바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여자. 내일이 무서워 잠도 못 자던 여자. 지금은 당당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빛이 올 겁니다. 지금은 혼자 같지만 곁에 진짜 가족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바닥이지만 여기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